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아주 나쁜 소식들만 계속 있는데 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불은 잡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다행스러운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경북 지역을 휩쓸었던 큰 산불이 드디어 이제 진화가 완료가 됐다라는 소방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태풍급의 속도로 퍼져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경북 북동부권에서 이제 5개 시군으로 확산이 됐었던 역대급 피해를 끼친 이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드디어 이제 꺼졌습니다. 면적으로 치면 축구장의 63,245개 크기, 여의도의 156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고요. 정말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겼고 우리 자연이 그야말로 이제 쑥대밭이 된 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어제 저녁부터 해서 그 해당 그 시군 지역에 조금씩 비가 내리면서 일주일 만에 진화를 위한 이제 반전이 이루어졌고요. 어쨌든 뭐 비가 이제 산불의 확산 속도를 둔화시켰기 때문에 오늘 집중적으로 투입한 이제 장비 운영, 인력 운영 덕분에 드디어 이제 최종적으로 불을 끄는 데 성공을 했다. 이 일주일 내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또 이제 많은 이재민을 낳았는데 이제라도 지금 진화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남아있을 잔불에 대해서도 마무리 작업을 좀 철저히 해서 다시 또 이제 불이 번지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소식이라도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뭐 국민들 속 타들어가는 건 이 소식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는 또 오늘도 아무 공고가 없었습니다. 네, 아무런 그 심판 관련된 길 지정을 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공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3월 31일에도 선고가 있을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 공고가 나더라도 결국 이제 4월로 최종 선고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그 추측하는 분들이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만은 4월 2일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뭐 오늘하고 내일 해서 이제 사전 투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탄핵 심판 입장에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선고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을 하면 또 이제 선고 기일이 결국 재보궐선거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 후반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상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워낙 선고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다양한 추측과 추정 기사들만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그 시기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4월 18일까지를 계산을 하면 한 3주 정도가 최종 마지노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주도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채 3주가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때까지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제 탄핵을 위한 어떤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자체를 채울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6명만 남게 되는 거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그때까지도 따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관측이 지금 대세다 보니까 이 6인 체제 하에서는 사건 심리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고 이미 사건 심리는 뭐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선거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이제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식물 헌재가 된다. 헌재가 마비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4월 18일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6인 체제가 되기 전까지는 최종 선고를 내놔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언제쯤 선고를 할지를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극단적인 걱정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최악의 가능성들까지 거론되는데요. 물론 뭐 내부에 무슨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밀리다 보니까요. 아무런 소식 없이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선고가 밀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그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종료가 된 게 지난달 25일이었기 때문에 한 달을 훌쩍 넘은 상태고요. 기존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전례를 보더라도 유례 없이 이제 길어지고 있는 거고 최근에 취재되고 있는 내용들 이건 이제 확인된 내용들만 보자면 최근에는 심리를 하더라도 재판관들 심리를 하더라도 심리의 시간 자체가 그렇게 이제 길지를 않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뭐 오후 시간을 통으로 이제 함께 심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잠깐 심리를 한 다음에 심리가 종료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보통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심리를 하다 보면
뭔가 좀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궁금하다든지 하면은 분석관들한테 이제 따로 그 자료 요청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자료 요청을 하는 횟수도 현저하게 줄거나 최근에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심리는 거의 끝났는데 최종 판결을 위한 마지막 결정을 못하는 재판관들 혹은 일부러 안 하는 재판관들이 지금 헌법재판관 내부에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정말 국민들의 고통이 정말 한없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어떤 혹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밀리고 있다는 설명조차 없기 때문에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부터 무슨 뭐 기각 각하 가능성까지 막 얘기가 나오고요. 이 나라의 또 운명이 어디로 진짜 풍전등화 같은 불안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각 각하 가능성을 언급하는 거는 이제 주로 그 여의도 정치권 그것도 이제 여권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긴 한데 최근에 이제 매체에 따라서 이제 보도를 소위 말하는 이제 5대3 뭐 교착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보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평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대로 취재가 이제 불가능한 영역에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평의에 들어가면서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각서를 쓰고 평의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이제 외부로 전달할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만약에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흘려줄 헌법재판관들은 없다고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도 그냥 이제 추정에 불과하다. 뭐 저나 이제 권순표 국장님처럼 정보값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렇게 이제 깊이 귀 기울이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일이 언제쯤 종료가 되고 판결이 이루어지는지 혹은 선고가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혼란만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흔드는 일이고 그 자체가 헌법적 질서의 위기일 수도 있다는 점 헌법재판관들이 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국론 분열들이요. 또 대립상들. 이 비용으로 따지면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 이런 상황을 헌법재판관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혼란에 손을 하나 더 보태고 있는 게 뭐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부총리처럼 권한대행을 맡았던 인사들이 이미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의 재판관이 만약에 4월 18일에 퇴임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완전히 공백이 되고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가 교착 상태에 이르는 6명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헌재 마비 상태로 빠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헌재 마비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마비죠. 우리 국가의 마비가 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결국 그냥 2년 반의 남은 임기를 다 채우는 거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마은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헌적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진 내용을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영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이미 그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론을 받아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을 하지 않고 있고 이른바 이제 헌법적 부작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또 한 번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위헌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사례로 봤을 때는 이것도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텐데요. 이미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결론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가야 될 정도로 우리 행정부가 헌법에 대한 어떤 몰이해 내지는 모욕적인 행위를 좀 계속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어떤 전체 국민이 봤던 그 사안, 이 사안이 이렇게 오랜 기간을 끌 정도로 복잡한 사안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제 권순표 국장님께서도 우리 앵커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헌법에다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행정부 수반은 뭐 3일 내에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즉시 3시간 내에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식의 행태가 계속 이어져서 결국 국회의장이 또 한 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지경으로 가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이기도 한데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늘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데에서 최종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점점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 얘기가 없는 거죠. 아직 사실 이제 언론들에서는 이게 마치 이제 정치권의 어떤 여야의 공방에 따른 교착 상태인 것처럼 묘사하려는 언론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회 입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왔고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미임명 자체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과를 받아놨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또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일이 위헌이라는 거를 당연히 사실은 뭐 확인 받으나 마나 위헌인데 이미 이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인데요. 그리고 같은 헌법재판관들이 여전히 자리에 있는 상태라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했었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럼 또 위헌을 받을 텐데 그러면 또 최상목 권한대행처럼 그냥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룹니까? 그러면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회는 또 탄핵심판을 청구를 하고 이번에는 또 인용을 하게 되면 또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한테 또 넘어가고 그럼 국회는 또 탄핵심판을 하고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이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어떤 판단을 해서 또 혼란을 부추긴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 탄핵 소추를 당할 때는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다르긴 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다르긴 했지만 어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탄핵 소추를 당하게 되면 거의 확실하게 파면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의 전망이긴 합니다. 행위의 정도가 좀 다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상식에 기반하거나 어떤 법률의 상식에 비춰가지고 아주 다른 결정들이 너무 나와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추질 못하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상의 불편이라든지 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고에 대비해서 상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각 지방경찰청의 기동대 경찰력들이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워낙에 지금 피로도가 오래 누적된 상태고 계속해서 대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라는 진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서울에 그대로 체류하는 대신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변경한다. 뭐 이렇게 오늘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서울 파견 일정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방침을 변경하게 됐다는 거고요.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는 상태로 거의 한 달째 계속해서 체류를 했기 때문에 체류 비용도 숙박시설들을 또 이제 별도로 빌려야 됐기 때문에 체류 비용도 너무 늘어났고 대원들의 피로도도 너무 높다. 이걸 고려해서 이런 조치를 내리게 됐다는 거고 다만 앞으로도 이제 지방경찰청의 지원 업무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내일 있게 될 이제 대규모 탄핵 반대나 혹은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부대들은 교대로 출퇴근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력의 낭비나 대기 상태로 계속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 여러 기관원들이 있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탄식이 각각의 사회 각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 전반에 거쳐서 지금 시스템은 마비되고 있고요. 살기 어렵다는 어떤 깊은 우려가 아우성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변협도 현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현했죠? 네, 뭐 법조 단체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요.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경우도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서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예단들이 장기화되거나 혹은 뭐 지속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권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협에서는 우려하는 거고요.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 조속하게 심판을 선고해 달라는 건데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교황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이제 추기경까지 직접 그렇습니다. 나서서 조속한 판결을 선고를 지금 이제 이 청원할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분들까지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뭐 이 외교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상황이면? 저희가 지금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굉장히 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서 혼란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이제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는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또 정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로 벌써 한 100여 일을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독 또 우리 이제 외교 당국이라든지 우리 경제 당국이 다른 일에는 단호한 권한 대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 이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 석좌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한국 통으로도 불리고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인사, 매파라고 이제 분류됐었던 인물인데 이 빅터차 석좌조차도 지금의 한국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 이게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가지고 선거 없이는 무엇도 지금 한국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세 안정이 좀 어렵다라고 전망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법원이 윤석열의 복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리에서는 시위가 벌어질 거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가 윤석열을 막는 데 쓰일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빅터차 석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보수로 이제 분류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인물조차도 지금의 한국 상황에 대한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런 대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한미 동맹이 위기를 맞았다 이런 진단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누구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한미 동맹은 이미 조용한 위기 상태다. 에너지부에 의한 한국의 민간국가 지정, 관세 문제, 고위급 대화의 부재, 국방장관의 한국 패싱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순방을 했는데 유일한 동맹국가인 한국을 패싱하고 그대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지적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재복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위험한 내치가 좀 회복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눈길이 가네요. 뭐냐면 선거 없이는 무엇도 해결될 수 없다. 이 빅터차의 분석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선거라는 거는 이제 윤석열 피청구의 사면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으면 정세 안정도 어렵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했어요. 이거는 이 보수적 이 싱크탱크의 관련자가 우리 정세에 대해서 탄핵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어떤 선언을 한 셈인데요. 굉장히 눈길을 가는데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뭐 국내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 정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다음 주에도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하루하루 정말 큰 걱정이 점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에서 지금의 한국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이제 추정을 할 때 이런 이제 보수적 인사들이 한국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빅터차 정도 되는 소위 매파 인물들도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란 수계에 대한 파면과 그 이후에 조기 선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 상황과 한국 그 민심을 좀 읽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어떤 헌법재판소라든지 정치권 특히 이제 여권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론조사 나왔죠 또? 네, 오늘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눈에 띕니다.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찬성 여부를 물었는데 60%가 찬성, 반대가 34%로 나타났고요. 예. 지난번 조사하고 비교하면 이제 탄핵 찬성은 2%포인트가 늘어났고 탄핵 반대는 2%포인트가 줄어든 결과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초기의 어떤 찬반 결과로 조금씩 이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예.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도층의 여론일 것 같습니다. 예. 중도층의 경우는 탄핵 찬성이 70%, 반대가 22%로 격차가 이제 3배 이상으로 벌어졌고,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이제 지난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이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 정당 지지율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41% 지지율, 국민의힘이 3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2%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이제 지난번 조사보다 1%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가 떨어져서 지지율 격차가 조금 더 이제 벌어지면서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고 오차범위 밖으로 양당의 격차가 벌어진 거는 이제 지난 1월 둘째 주 이후로 처음이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이 갈수록 기존의 이제 보수 결집이 다소 좀 이완이 되고 진보층 내지는 뭐 지금의 이제 헌재 심판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된 뭐 중도층이나 이제 진보층의 결집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 예.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 나왔었던 이제 MBS 여론조사,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좀 눈에 띄는 거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좀 계속 깎여나가고 있는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7%포인트가 대폭 떨어져서 폭락했군요. 53%로 떨어졌고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4%포인트가 또 대폭 올라서 40%로 53대 40%까지 여론이 좀 좁혀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MBS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좀 이제 준엄하게 봐야 될 것이 양쪽에서 다 신뢰를 잃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어느 한쪽은 당연히 이제 승복하기 어려운 어떤 그 정치적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속도라도 좀 빨리 내서 혼란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론조사 지표가 보여주듯이 어느 쪽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결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뒤늦게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더 극단적인 혼란을 낳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본인의 어떤 소명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초심을 좀 떠올려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 선서를 하고 헌법재판관이 됐는지 임명받았던 그 순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은 다 돼 가는데요. 곽종군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요. 변호인 통해서 무슨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지금 이제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군사법원에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반성의 요지라는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님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문을 깨고서라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라고 강한 어조로 이제 되물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2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윤석열 피고인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군데에 출동시킨 것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